그렇다면 두 번째 파도가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리고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대응 방안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근시안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3월 FOMC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1월 FOMC를 통해서 알았고요. 1월 FOMC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3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었고 50bp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2월 내내 이 두 번째 파도가 있기 전까지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전일 밤 파월 의장의 하원 의회에서의 발언 때문에 이 두 번째 파도가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 특히 에너지 가격의 엄청난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가능한 한 잡고 싶어서, 누르고 싶어서, 끌어내리고 싶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유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15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가만히 냅둬도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참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연준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두 번째 파도가 약화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가 누누이 지난해 10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큰 방향성,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책적 수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미국의 경기 회복과 달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국 경기 자체를 홀랑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악수를 둘 수도 있다. 정책 실패 리스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양적 긴축을 했는데 잡고 싶은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경기만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둔화만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카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카드를 늘 핑퐁 게임, 시소 게임 하듯이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의 회복과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보일 때 우리는 테이퍼링도 할 겁니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경제 지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도 하고 양적 긴축도 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기를 모두 다 홀랑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여지가 현재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준도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을 보면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구나 라고까지 보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할 거야.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언젠가는 양적 긴축을 할 거야. 그럼 투자자로서 그러한 파도가 우리 시장에 닥친다 해도 버틸 만한 종목과 버틸 만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러한 파도가 왔을 때 내가 해지, 위험 회피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통해서 무언가 더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보았을 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생각처럼 시장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버스에 몰빵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만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앞서서도 그리고 이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지수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한 번쯤은 그리고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산업부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제 정세, 그리고 외교, 그리고 군사학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석하고 저만의 애널리스트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렸던 이야기들이 결국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거나 현금화를 하고 싶으셔도 조금만 기다리시죠. 반등이 나오면 그때 현금화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최악의 선택지는 여기에서 과도한 신용을 사용해서 강제 청산당하는, 강제 반대 매매 당하는 계좌가 가장 안타까운 계좌고 안타까운 투자자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고,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구도 전쟁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연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괜찮았는데 질의응답에서 벌컥벌컥 양적 긴축에 대해서 서슴치 않고 발언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왔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도 성장주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경기 확장 국면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고, 이것들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늦춰질 수도 있고 시장과 소통을 더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연준의 입을 한번 조금 더 믿어보자. 왜냐? 연준의 절대적인 목표는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입을 조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양적 긴축기에도 내 계좌가, 전체 포트폴리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가 2월달 그리고 3월 첫 주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기를 오늘 또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분명히 테이퍼링을 할 텐데 금리 인상과 긴축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큰 방향성 언급해 주셨고요. 또 현금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현재 우리 시장에서 보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허반석 또는 부장님하고 불러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또는 부장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금리 인상과 긴축이 이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국면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상승을 했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미국 S&P 500 지수는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울기가 조금 완만했을 뿐이지 우상향 추세는 이어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요인들도 가담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우리나라, 미국 모든 증시가 우상향하는 힘이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들까지 보신다면 양적 긴축을 하반기에 할지 아니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거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구간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증시의 힘은 그래도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양적 긴축이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내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 우리 시장이 조금 하락했다. 금리 인상만 진행할 때는 한미 모든 증시가 우상향 추세를 그래도 이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버스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해지, 위험 회피를 통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견해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을 주신 대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도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를 이어갈 텐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의 2월의 캐치프레이즈를 한 번 더 설명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준은 실적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 그 기업을 앞으로도 이끌어갈 모멘텀이 충분히 확인되는 기업들을 놓고서 보신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왔었죠.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 나가시는데 그 기준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될 만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 턴 어라운드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플러스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 기준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축소는 말 그대로 종목 수를 가능한 한 줄여보시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종목들은 차라리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손익분기점 위에서 또는 추세상 고점 또는 지수가 전 고점과 좀 맞닿아 있을 때 그때에는 내가 덜어낼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목 수를 줄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2월달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캐치프레이즈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양적 긴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노력을 한 켠에 적어 놓으셔서 리스크 축소해야지. 그리고 양적 긴축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갖고 나가는 노력을 해야지라고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나의 심리적 무장이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내 계좌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전쟁도 나고 1월달, 2월달 내 계좌가 녹아내려가는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여기서 전쟁까지 난다면 희망이 없다. 전쟁이 나는 국가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까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 2월달 횡령, 배임, 주식 투자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뭐 화재도 있었고요. 내부자 정보 거래도 있었고요. 우리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하고 계좌를 업고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떠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가급적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좌를 지켜가면서 지켜왔고 버텨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남은 상승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들 걷어가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시고 그만큼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생에 대한 달콤한 성과를, 열매를 내가 취하려면 포트폴리오가 뚜렷해야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뚜렷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나의 심리적 무장,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물론이고 양적 긴축기에도 내 계좌에 있는 이 종목은 상승, 우상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업의 펀더멘털은 결국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적은 이미 4분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실적이 개선되었는가, 아니면 적자 지속인가, 아니면 잘 나가던 기업이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국인 수급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물류 병목 현상에 여지없이 기업이 흔들렸던 모습들이라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일부 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에 있고 2년여 이상 동안 물류 병목 현상을 겪었던 기업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적용을 했더니 이익의 체력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개선되었고 턴어라운드 되었고 지난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밝다라고 하는 이 재무 건전성 기업의 펀더멘털이 가장 탄탄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에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기업의 첫째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 이런 기업들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지수가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까지는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슈성, 정치 테마,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수급에 의한 상승이 좀 몰렸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앞으로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반등 포인트를 한 가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부터 좀 놓고 보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바닥선입니다. 바닥선으로 본다면 이 구간이 되겠죠. 2650포인트에서 일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장 짧게 반등을 한다면 직전 고점과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럼 2750포인트 언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단식으로 반등을 반등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2900 또는 291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일부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길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준다면 3030에서 3050포인트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2650포인트에서 저점 형성, 그리고 2750포인트, 2910포인트, 그리고 3050포인트까지 하나하나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고요. 그 가운데 20일선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곳은 60일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동일하게 코스닥 차트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저점으로 따지고 본다면 약 850포인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전 고점으로 본다면 915포인트가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들을 본다면 965에서 970포인트가 새로운 바닥 구간으로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본다면 이곳에서 많이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완연한 반등의 추세 전환은 1030이나 105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할 때가 이제는 여기서 추세를 돌렸구나라고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구간까지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 짚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나의 심리적 무장, 나의 멘탈이 잘 융합되었을 때 내 계좌의 수익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중심에는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화 전략을 하시더라도 앞서서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단계별로 지수의 반등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너무 급한 종목이고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테마성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급격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일부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915포인트가 현재 코스닥 마감과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구간으로는 적어도 965포인트까지는 좀 시장의 수급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 조금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고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등의 속도는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났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 판단, 실적이 개선되느냐, 그리고 나의 심리, 버틸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 계좌가 수익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이제부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잘 체크하셔서 내가 가져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현금화를 할 것인가 집중할 종목과 현금화할 종목에 대한 구분과 실행이 지수 반등기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